엄마, 통화 괜찮아? 그래, 말해봐. 그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팀 통째로 정리된대. 나 요즘 애들 둘 데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둘째는 자꾸 아프고 도윤이는 유치원 끝나면 하루 종일 TV만 봐. 그랬구나. 엄마, 잠깐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이도 지금 면접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65살 최미선 씨 그녀의 딸과 사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냄비를 몇 개씩이나 꺼냈습니다. 가스불 위에는 미역국이 팔팔 끓고 있었고 옆쪽 프라이팬엔 돼지갈비를 재운 고기가 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버이날을 기념해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보고는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몇 년째 같은 레시피였지만 오늘따라 국 맛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딸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의 남편 68살 제철 씨는 주방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서서방도 같이 온대요. 차 두고 지하철 타고 온다던데. 그래, 가까운 거리니까 그럴 수 있지. 제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음식은 하나둘 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반찬 그릇은 평소보다 하나씩 더 꺼냈고 나영 씨가 좋아하던 묵은지찜과 오징어 볶음도 곁들였습니다. 작년에는 좀 늦게 와서 다 식었는데 오늘은 일찍 온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딸 부부가 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인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 미리 사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아침부터 베이커리 앞에 줄을 서서 샀던 것이었습니다. 10시 50분쯤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 씨는 손에 물기만 털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나영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편한 복장이었고 손에 종이백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또. 어서 와, 어서 와. 미선 씨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 씨는 어색한 듯 짧게 인사를 하고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철 씨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일어나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 나영 씨가 종이백에서 봉투를 꺼내어 미선 씨에게 건넸습니다. 약소하지만 그래도 받으세요, 엄마. 그래도 뭐하러 이런 걸 또 챙기고 그래. 미선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봉투는 낯익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나영 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따가 시댁도 가야 돼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래, 바쁘지? 근데 아이는?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만 왔어요. 그래. 제철 씨는 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단어에서 미선 씨는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음식이 상에 다 올라갔고 네 사람은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사위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일부러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서방, 요즘 일은 좀 어때? 아, 네, 뭐 그냥저냥이요.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이따 시댁 갈 때 장봐가야 해서 점심 먹고 바로 가야 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손에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철 씨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야 미선 씨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안 받으니만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충 정리된 상을 바라보며 나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 엄마, 이번에 시댁엔 좀 넉넉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빠 퇴직한 이후로 안 드렸더니 뭐라 하셔서.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그랬구나.
거긴 50만 원 정도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돈 쓰실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철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놓여있던 봉투를 들고 와서 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라. 왜요? 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린 돈 필요 없다며. 어버이날은 그런 의미 아니니까. 아이 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형식적인 건 그만하자. 사위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영 씨는 뭔가 억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철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 씨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은 그 후 30분도 되지 않아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식탁 위엔 봉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속엔 돈이 아니라 상처만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선 씨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거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엔 온기라고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거실 책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 책장 한켠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좀 들여다볼까? 상자 뚜껑을 열자 색이 바랜 편지들과 어린아이 글씨가 적힌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편지지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줄게요. 사랑해요. 그 글씨는 딸 나영 씨의 초등학교 시절 글씨였습니다. 제철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엄마 아빠 찾던 애였는데. 제철 씨도 심란한 탓인지 신문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이렇게 냉정하진 않았었는데, 무심하지는 않았었는데 하니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영 씨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매년 어버이날이면 종이꽃과 손편지를 만들어 오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된장국이든 김치볶음이든 잘 먹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미선 씨의 생일에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알바비 모은 것이라며 수줍게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코 묻은 돈을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미안해서 이런 걸 왜 사오느냐고 잔소리하면 자기가 안 사오면 누가 사오냐고 너스레를 떨던 아이였죠. 그땐 나영 씨의 말이 너무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선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도 어버이날은 잊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입시 준비로 바쁠 때도 엄마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아빠에겐 면도기를 선물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심지어 여름엔 할머니 병간호를 도우러 시골까지 다녀왔습니다. 얘는 어디서 저런 성품을 닮았는지 몰라.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제철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20대 중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에게 점퍼를 사다 주고 명절 때는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와 만남을 시작했을 때에도 남자친구보다 부모의 기분을 더 살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무뚝뚝한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어때 보여요? 말은 별로 없는데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 그런 말은 서너 번은 더 만나보고 해.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잖아. 그 시절만 해도 나영 씨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꼭 부모와 상의했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날짜도 먼저 부모의 일정을 세세하게 물어본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날 밤 두 사람과 함께 자며 결혼해서도 이 마음은 변치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도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할 거야.
그럼 언제든지 와. 집은 항상 네 자리 비워둘게.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서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 그 말에 미선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던 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 생각이 많았고 연락도 자주 하던 아이였습니다. 첫 월급, 첫 승진, 첫 자동차, 모든 첫은 항상 부모와 나눴습니다. 명절에도 큰 집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 2년 차부터였는지, 아이를 낳고 난 뒤였는지 점점 전화를 덜 하게 됐고, 오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하는 행동은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이 없었고, 전화하면 지금 바빠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김장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웃으며 찍은 그 사진 밑엔 우리 집 최고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얘가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땐 저런 표정 아니었는데 그새 딴 사람이 된 것 같네. 제철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영 씨가 어릴 적부터 너무 잘했던 아이였기에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허탈했습니다. 미선 씨 부부는 딸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딸 나영 씨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였고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든 때였죠. 결혼 초기에는 음식도 자주 해가고 주말마다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찬을 가득 싸서 신혼집에 방문한 적도 있었고 명절엔 나물도 데쳐주고 송편도 함께 빚어줬습니다. 요즘 애들은 명절 음식도 안 해봤다며? 그럼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기대치가 되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해 추석, 미선 씨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갈비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지나도록 나영 씨는 오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8시쯤에서야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늦어졌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날 상위의 음식은 미선 씨 부부만의 식사가 됐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올 것을 염두에 넉넉히 준비한 한상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찬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제철 씨가 말을 건넸죠. 이젠 기대하지 말자. 그 말이 더 서글펐습니다. 기대하지 말자는 말은 결국 마음을 닫자는 뜻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작년 미선 씨의 생일. 딸은 다음 주에 꼭 시간 내서 갈게라며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얼굴을 받고 그마저도 20분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셔서 오래 못 있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짧은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리는 게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생일이 그냥 한 끼 정도 함께 먹는 날도 아니었구나. 나영 씨는 명절도 매번 시댁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댁이 가까우니까 거기 먼저 들렀다 올게요. 이번엔 시댁 쪽에 친척이 온다고 해서요. 지훈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선 씨와 안 사돈 인숙 씨의 생일이 겹치던 해. 연락조차 없던 딸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셨던 적이 있어서 이번엔 거기 먼저 갔어. 그래도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네 아빠랑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나저나 안사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심각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엄마 점점 서운해지려고 한다. 뭐 이런 걸로 서운해. 내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 요즘 이상해. 그냥 푸념 좀 해봤어. 안사돈 잘 챙겨드려. 이미 상해버린 기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냉정해진 나영 씨의 말투는 미선 씨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싶었던 거죠. 나영 씨와 미선 씨의 대화를 들은 재철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다음부터는 그냥 기대조차 하지 마. 출가 외인이라더니 아예 이쪽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데. 뭐하러 기대해서 상처만 받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아무튼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해가 바뀌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영 씨는 이번에도 시댁에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휴 내내 딸의 소식이 없자 미선 씨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나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 데리고 잠깐 들릴게. 저녁은 말고 점심쯤에 갈게. 그제서야 미선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온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돼지갈비 2근, 떡구경 떡 한 봉지, 잡채 재료, 나영 씨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재료까지. 장바구니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1시, 미선 씨는 재철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영이 점심에 온대요. 일어나요. 또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아이 데리고 오는 거니까 밥 먹이고 가야지. 재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수하러 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오후 12시 4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영 씨 부부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늦었지? 떡국은 먹고 갈게. 근데 올해는 못 있어. 괜찮아, 들어와. 도윤이 이리 와. 우리 도윤이 왔네. 미선 씨는 반가운 척 손자를 끌어안았지만 속은 이미 바싹 타 있었습니다. 딸은 도윤의 옷까지 몇 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철 씨는 상위에 미리 담아둔 반찬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떡국은 금방 퍼지니까 딸 올 시간에 맞춰 끓이려고 따로 덜었습니다. 잠시 후 나영 씨가 손에 들고 온 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댁에서 받은 한우 세트인데 고기 질이 진짜 좋아. 엄마네 냉동실 좀 써도 돼? 우리 냉동실 위칸에 자리 있어. 아, 근데 엄마 집은 식탁이 작아서 이거 못 올리겠다. 시댁 식탁은 8인용이라 넉넉해서 다 올려놓고 사진도 찍었거든. 그 말에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담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상은 차려졌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린이 미선 씨가 직접 밥을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나영 씨는 시댁 얘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잡채를 기가 막히게 하셔? 저는 안 붙이고 백화점에서 사셨대. 센스 좋지? 그래, 그랬구나. 그 순간 미선은 잡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반나절 넘게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그 싸늘함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오직 미선 씨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치를 보던 나영 씨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설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용돈은 조금밖에 못 챙겼어. 이해해줘. 미선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한 장, 딱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후에 혹시나 싶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가니 또 이러는 건가 싶어 나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엄마도 알잖아. 우리네도 있고. 그래, 근데 시댁엔 얼마 들였니? 그건 50만 원 정도? 요즘 아버님이 좀 예민하셔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넉넉히 드리고 왔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선 씨의 손이 상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쌓아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럼 난 예민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미선 씨가 굳은 표정으로 따져묻자 나영 씨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제철 씨, 사위까지 모두 미선 씨를 바라보았죠. 엄마,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내가 예민해서 서운한 게 아니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편해도 그렇지, 친정이 편해도 그렇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엄마, 우리도 애 키우고 이것저것 생활하다 보니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나영 씨의 그 한마디는 미선 씨의 표정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한숨을 짧게 내쉰 미선 씨는 가만히 나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돌이켜봐. 하긴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돌이킬 것도 없지? 지금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미선 씨는 참지 못하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떡국 국물이 흘러내렸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제철 씨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손주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딸 나영 씨는 손주를 안아들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신경 못 썼네요. 엄마, 지금 애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경 안 썼으면 그냥 오지 말지 그랬어. 엄마 집 식탁은 작고 냉동실은 작아서 창피했겠다.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그래, 네 딴에는 챙긴다고 챙긴 거겠지. 누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니? 이럴 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 오지 말라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철 씨는 떨어진 젓가락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일단 지금은 조용히 가거라. 그날 미선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냉동실엔 고깃덩이가 남아 있었고 식탁엔 그날 차린 음식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제철 씨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선 씨를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태웠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이후로 미선 씨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딸이 온다는 말에도 반찬 하나 더 만들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목소리가 들뜨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여전히 가깝지만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선 씨가 엎은 건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나영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딸 부부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고 미선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시죠? 있어. 그래, 왔냐? 오늘은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제철 씨는 보던 신문을 접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고 딸은 불안한 듯 식탁 옆에 섰습니다. 미선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물만 내왔습니다. 차나 과자도 없었고 과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직 화났어?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엄마, 그게 더 무서워. 그렇지. 그게 무서워야 돼. 내가 이러니까 신경 쓰이니? 이제 아무런 기대도 안 하련다. 그게 서로 편할 거잖아. 안 그래?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철 씨가 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도 우리한테 바라지 마. 아빠, 집 줄 때도, 애 봐줄 때도 그때는 우리가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우린 그냥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안 보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린 결론은 서로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마음 편하니까. 괜히 우리가 언제 오나 너희가 이번에 뭘 하려나 쓸데없는 기대를 하니까 실망만 드는 것 같아.
너희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젠 거리 두고 살자. 우리도 너희한테 기대 안 할 테니까. 엄마, 나 애 데리고 오기도 눈치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 안 와도 돼. 엄마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쌀쌀맞게 어떻게 나한테 이래?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이제 맞춰주기 싫은 거야. 엄마라고 계속 너한테 맞춰주라는 법 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한 말 못 들었어. 서로 기대하지 말자고. 딸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휴대폰에 가족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 방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말은 시댁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영 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늘 이해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미선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잃었을 때 마음도 따라 잃게 됩니다. 미선 씨는 오늘도 다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시는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거야. 그게 이 아이한텐 배움이 될 테니까. 미선 씨가 연락을 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나영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보, 나영이야? 전화 왔어. 받을 거야? 받아야겠지. 미선 씨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영아.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아? 그래, 말해봐. 그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팀 통째로 정리된대. 미선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애들 둘 데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둘째는 자꾸 아프고 도윤이는 유치원 끝나면 하루 종일 TV만 봐. 그랬구나. 엄마, 잠깐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이도 지금 면접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 미선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못 가. 엄마, 지금 장난해? 나 진짜 힘들다니까. 우린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니? 우리도 나이 먹고 힘들다. 정 힘들면 시터 구하던가 해.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우릴 찾은 적 있었니? 시댁 챙기느라 바빴던 거 우리는 사람 아니라서 안 서운할 줄 알았어? 제철 씨는 미선 씨가 감정이 격해질까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나영아, 지훈이 힘든 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도 더는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서로 기대하지 말자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애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진짜 지옥이야. 그래, 그동안은 왜 그런 얘기 안 했을까? 엄마도 마찬가지겠지. 네 엄마도 지금까지 너 뒷바라지 하느라, 너 걱정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옥이었을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야. 그땐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챙기시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게, 무심하게, 당연하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부모라서 당연한 건 더더욱 아닌 거고 너도 부모가 되었으니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닌 건 없어. 오히려 네가 더 아닌 거겠지. 더 이상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할 말 없으면 끊어.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미선 씨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남편이 점잖게 다 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딸의 기분이 어떨지 살필 여유는 없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해버려서 그런지 정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죠. 며칠 후 나영 씨는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와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제철 씨였습니다. 아빠, 제발 이번만 좀 도와줘. 나 진짜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한텐 말 못했는데 그이랑 요즘 자주 싸워. 그 싸움이 우리 탓은 아니잖니? 그런 말이 어딨어. 가족인데.
가족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지. 너희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우리 탓이라는 거야? 미선 씨는 주방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너희도 알아야 돼. 우린 너희한테 조건 없이 잘해줬지만 그게 너희한테는 익숙함이었나 봐. 아니야,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었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고. 우리도 사람이야. 섭섭함이 쌓이면 무너져. 네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날 미선은 딸의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거실에 두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키운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엄마 없인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해. 그럼 어떻게 해? 나 혼자 어떻게 해? 그건 이제 네 몫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네가 불러주면 가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뭐 도움받으면서 살았는 줄 알아? 어려워도 보고 편해보기도 해야지. 세상 사는 게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게? 이거 다 갖고 돌아가. 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미선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안 흔들렸어? 흔들렸죠. 근데 그럼 또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 이번엔 단단하게 가자.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고 손자 도윤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소모되는 것의 차이를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영 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었는데 이번엔 진짜 힘드네요. 그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봄이 오고 있었지만 미선 씨의 마음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버이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아침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까요? 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작년보단 나았으면 좋겠네요. 기대는 하지 말자. 기대가 상처를 만들더라. 낮 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나영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이면 돼. 얼굴만 뵙고 갈게요. 제철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예전처럼 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쇼핑백에서 홍삼 세트와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작년처럼은 안 하려고 올해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고 제철 씨가 대신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두께로 보아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안엔 5만 원권 10장, 정확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렇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고요.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철 씨는 조용히 봉투를 닫고 다시 딸에게 건넸습니다. 받을 수 없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아빠? 넌 그동안 우리에게서 많은 걸 받았지만 그걸 기억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젠 바꾸려고 진심으로. 너희가 지금 내미는 이 봉투, 작년보다 더 두껍긴 해도 여전히 비어 있구나. 사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서로. 그만해. 경제적인 얘기라면 너희 집에 월세라도 받았어야 했어.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희한테 베푼 게 후회돼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빠진 식탁, 빠진 대화, 빠진 마음이 지쳤던 거야. 엄마, 이제라도 바뀔 수 있어. 나 진짜로 느꼈어. 너한테 이제라도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더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딸은 말없이 눈을 떨궜습니다. 미선 씨는 봉투를 다시 쇼핑백에 넣고 딸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젠 줄 땐 마음이 담겨야 해. 돈보다 말, 말보다 마음.
그게 없었던 게 우리한텐 제일 아픈 일이었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나영 씨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제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사람처럼 살았잖니. 이젠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에 나영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딸 부부는 아무것도 두고 가지 않았고 쇼핑백이 없어진 자리 위에 덩그러니 놓인 꽃잎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철 씨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이제 따뜻한 걸 마셔도 뜨겁지가 않네. 이제 우리도 남처럼 살자. 그 말은 현실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밤 거실 창문엔 작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준 봉투가 비에 젖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젖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받았던 봉투들엔 언제나 하나가 빠져 있었단 걸요.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산 다시 돌려달라고 하러 왔단 말이니? 아니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우이한테는 집이고 뭐고 다 줬다면서요? 그래, 맞아. 왜? 내가 너한테 뭘 받았다고 그렇게 따져? 저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헌신했죠. 출산 후에도 시댁 식구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네가 밥을 했니? 김장을 했니? 육아를 했니? 네가 집에 와서 한 거라고는 옷 갈아입고 손 벌린 거 말곤 기억 안 난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오늘은 손주 뭐 먹일까였어요. 내 하루는 그 아이들로 시작해서 그 아이들로 끝났거든요. 지금 와 생각하면 그게 참 바보 같기도 하네요.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났고 애들 키우랴 먹여 살리랴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들 지훈이가 결혼하고 첫 애를 낳았죠. 그때 며느리 미라가 제 손 꼭 잡고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복직해야 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엄마 잠깐만 봐줘. 딱 1년만 우리가 조금만 자리 잡고 나면 바로 데려갈게.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던 거죠. 처음엔 손주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금방 갔어요. 첫 이유식 만들어 먹이던 날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미라야, 애기 똥색이 조금 노랗다. 혹시 분유 바꿨어? 아유, 어머님, 그냥 어제 이유식 조금 남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서운해도 아이가 웃으면 다 녹아내렸어요.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업고 뛰었죠. 애가 감기라도 걸리는 날엔 밤새 우는 소리에 같이 울고 그게 나의 역할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번 주는 바빠서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기 시작한 게 엄마, 주말에 우리 캠핑 좀 다녀올게. 그동안 애는 좀만 부탁할게. 어머님, 김치찌개 좀 해주실 수 있죠? 그 양념은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서요. 시켜만 주면 다 했어요. 그렇게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밥은 늘 식은 밥이었죠. 미라는 내게 늘 고마워했어요. 말로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애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 현관 오르다 말고 심장이 쿡 하고 조이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우, 어지러워. 숨이.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이웃이 발견해서 119 부른 거 아니었음 어쩔 뻔했나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정신이 흐릿했죠. 눈 떴을 땐 하얀 병실 천장이 천국처럼 보이더군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시고요. 며느리랑 아들이 부랴부랴 왔어요. 난 그래도 속으로 생각했죠. 와줬네, 다행이다. 엄마 이제 어떡하지? 간병은 우리가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여기요. 어머님 이거면 간병인 부르시는데 보태세요. 현금 20만 원. 그걸 내 손에 쥐어주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괜찮은가? 사람은 아픈데 그 마음은 안 중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20만 원이란 돈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날 밤 병실 불 꺼지고 애들 목소리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천장을 봤어요.
애기 젖병 하나 못 잡던 애가 지금은 나를 병실에 눕히고 돈을 주는구나.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기운이 없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숨 한 번 들이켜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날이 오다니. 병실에 누워 있으니 세상이 조용했어요. 주사기 소리, 바깥 복도 휠체어 바퀴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간호사의 발걸음.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지훈이랑 미라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죠. 나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웬일로 말수가 적더라고요. 지훈 씨, 어머님 상태 그거 생각보다 오래 가겠던데요. 그러게 아예 그냥 요양원도 알아볼까? 내가 아는 데는 좀 깨끗하긴 하던데. 그게 현실적이죠. 간병비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너무 부담돼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엄마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괜히 상처받을까 걱정되긴 해. 그래도요.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그 집도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셨잖아요?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그대로 숨을 죽였어요. 이게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말이라니. 내가 돌봐줬던 며느리의 속내라니. 지훈이가 살짝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엄마가 깨어나면 뭐라고 하지? 말 잘해야 할 텐데. 그냥 병원에 계속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걸로 몰고 가요. 원래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하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여졌던 걸까요? 귀찮고 방해되고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로 그들이 병실을 나간 뒤 나는 천장을 향해 눈을 떴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에서 분노라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서러움도 실망도 아닌 그건 진짜 분노였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더니 내가 없길 바라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주연 씨가 들어왔어요.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설쳤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마음이 설칠대로 설쳤죠. 아침 햇살이 창밖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점심 무렵 지훈이가 다시 왔어요. 혼자였어요. 미라는 없더군요. 나를 보며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얼굴이 좋아 보이네. 미라가 인사 전해달래. 오늘 회의 있어서 못 왔다고. 지훈아. 응. 유원장은 어디서 고치니? 살다 보면 사람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꼭 죽기 직전이 아니라 마음이 죽고 나서 보이는 거죠.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어요. 혼자였어요.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핸드백은 명품으로 바뀌어 있었죠. 병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 이랬어요. 어머님, 얼굴 괜찮아지셨네요. 기미도 빠지신 것 같고. 그런가? 몸 안 좋은 게 피부에 좋을 리 없잖니. 그런 말도 하세요? 저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어머님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예민?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내가 아픈 걸 예민하다고 표현하다니. 내가 예민하다고? 아니, 그냥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기 병원도 오래 계시는 거고 저희도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그 고운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병간호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어머님도 아프시면 아프다 하시고 병원에 계시면 병원만 잘 계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병원에 계시면 어머님 집도 정리해야 되고 우리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순간 난 눈을 질끈 감고 싶었어요. 아니, 그전엔 미안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말하네 싶었죠. 그녀는 내 앞에서 커피를 마셨고 난 링거 바늘을 꽉 쥐고 있었죠. 내 몸에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에만은 죽은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다 되어 지훈이가 왔어요. 미라를 쓱 보고는 눈치를 보다 말더군요. 그러다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오늘은 좀 나아? 지훈아, 나 너한텐 그저 짐이니? 아니 엄마 그런 말이 왜 나와. 그냥 우리가 상황이 좀 빠듯해서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땐 니들 상황 봐주느라 나도 빠듯했단다. 대화가 더 길어지기 전에 병실로 간호사 주연 씨가 들어왔어요. 묵직한 기류를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었죠. 어르신, 체온 좀 재볼게요. 오늘 컨디션 어떠셨어요? 똑같아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건 매일매일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연 씨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위로인지 공감인지 그저 사람 하나는 나를 사람 취급해준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고 다들 병실을 나간 뒤 나는 핸드폰을 열고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연서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유언장 고치고 싶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나 미라가 병실에 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말을 섞을 가치도 감정을 투자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걸 애들이 몰랐나 봐요. 어머님, 저희가 간병인을 알아봤는데요. 이분 경력도 좋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엄마, 이제 너무 힘들잖아. 혼자 있는 것도 위험하고 이참에 전담 간병인 두는 게 어때? 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회의처럼 느껴져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나 혼자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이젠 내가 살아있는 게 부담이라니. 너희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니 아니면 짐짝으로 생각하니? 지우는 멈칫했고 미라는 당황하긴커녕 뻔뻔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현실이 있잖아요. 자식으로서 신경 쓴다고요. 신경 쓰는 사람은 남의 집 앞에서 요양원 소리 안 해요. 그 말은 삼켜두고 그냥 조용히 침대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마디 굽은 내 손가락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우유병 닦던 손, 유치원 가방 메워주던 손, 그 손으로 지금은 유언장을 꺼내 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연서가 병문안을 왔어요. 멀리 사는 애가 새벽 첫 차 타고 올라왔더군요. 기다리던 얼굴을 보니까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엄마 병원 냄새 싫어하잖아. 어쩜 이렇게 혼자 있었어? 오빠는? 일이 바쁘다더라. 올케는? 간병인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 연서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손에 온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오랜만이더군요. 그날 오후 병실 박복도에 앉아 연서랑 얘기를 나눴어요. 가끔 환자들 휠체어가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틈에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로서 한평생 살아봤는데 이젠 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려 한다. 엄마 그 말 무슨 뜻이야? 네 오빠랑 미라, 그 애들한텐 난 이제 짐이더라. 그러니까 이 집이고 재산이고 다 그쪽으로 줄 생각 없어. 그런 결정을 혼자 했어? 그래서 부른 거야. 너한테 유언장 정리 좀 도와달라 하려고. 뭐라도 제대로 남기고 싶어서. 연서는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도와줄게. 근데 혹시 너무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라면? 그럼 더더욱 바로 해야지.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람 진짜 속마음이 나오잖니. 다음 날 아침 미라가 병실에 또 왔어요. 뭔가 불안한 눈치였어요. 내가 연서를 불렀다는 걸 들은 모양이더군요. 어머님, 유언장 얘기하셨다면서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인데? 필요 없다는 말에 진심이 없었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감정이 있죠. 있긴 하겠지. 근데 그 감정이 따뜻한 건 아닌가 봐. 지우는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미라가 먼저 막았을 거예요. 자기들한텐 감정이 불편한 존재는 연결을 끊어야 할 리스크니까요. 난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며칠 후 연서가 법무사 사무실을 예약해줬고 우린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병원 근처 사무실로 갔어요. 걷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마음은 단단했어요. 내가 벌고 모은 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쓰이고 싶어. 내 손주, 그리고 너한테. 지훈이랑 미라는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그날 병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동안 살아있는 듯 살아왔지만 이젠 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간호사 주연 씨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조용히 와서 체온재주고 링거반을 바꿔줄 때마다 꼭 한마디씩 건네더라고요. 그게 그냥 인사처럼 들리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된장국이 나온다는데요? 아니야, 오늘은 좀 매운 게 땡겨. 나 생각보다 입맛이 살아있어. 그럼 된장국에 청양고추 조금 넣어볼까요? 후추 살짝 섞으면 얼큰할 거예요. 그 짧은 대화 한 줄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반면 내 자식들은 너무 멀리서 돌아왔으니 이젠 가까워질 생각도 없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홀로 병실에 왔어요. 눈치부터 보더라고요.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죠. 엄마, 연서가 뭐라고 했어? 유원장 그런 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연서는 그냥 내 말 들어준 거야. 결정은 내가 했고. 엄마 우리랑 거리 두는 것 같아 뭔가 섭섭한 거면 말을 해야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지훈아, 그날 너희 둘이 내 병실 앞에서 나누던 대화 다 들었단다. 요양원이니 집 정리니 내 앞에서 마치 내 인생이 너희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그게 섭섭함이니? 상처지. 지우는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그 와중에 또 어정쩡하게 변명하더군요. 엄마 그건 진짜 오해야.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아픈 엄마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 오해는 한 번만이야. 반복되면 그건 진심이지. 그 다음 주 나는 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죠. 그날도 미라가 왔고 복도에서 우연히 주연 씨와 마주쳤어요. 그 둘은 잠시 말을 나눴고 주연 씨가 병실로 들어와 살짝 귀띔해 주더군요. 어르신 며느님이 어르신 퇴원 후 요양보호사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어요. 퇴원 날 지훈이랑 미라가 차를 끌고 병원 앞에 왔어요. 마치 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한 얼굴이더군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저희가 집에 침대 정리도 해놨어요. 엄마, 혹시 집에 도움이 필요해?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도움이든 뭐든 내가 정할 거고 내 허락 없인 누구도 못 드려. 차 안에서 미라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렸죠. 엄마,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잖아. 섭섭? 누가 할 소리냐?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 공기가 달랐어요. 정리한답시고 가구를 마음대로 옮겨놨더군요. 사진 액자도 치워져 있었고 내가 키우던 화분도 베란다로 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지우려 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어머님 그냥 답답해 보여서요. 저희가 살림 정리해드린 거예요. 정리? 그건 나한테 허락 맞고 해. 너희 멋대로 건든 건 도와준 게 아니라 침범이야. 며칠 뒤 나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진명의 일부를 정리했어요. 절반은 연서 앞으로, 절반은 손주 앞으로 넘기기로 했죠. 지훈이 몫은 없어요. 이젠 줄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출력했어요. 아들 내외가 이 집에 들어올 땐 제 허락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적은 종이었죠. 저는 그걸 현관문 안쪽에 딱 붙여뒀어요. 밤이 되고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거 뭐야? 우리랑 살기 싫다는 거야? 살기 싫은 게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야. 요즘 들어 지훈이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전화는 간간히 오긴 했지만 목소리에는 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죠. 미라는 아예 콧배기도 안 보였고요. 연서 말로는 지훈이랑 미라가 내가 유원장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오빠 그 얘기 듣고 엄청 당황했대. 나한테도 문자 와서 엄마 요즘 상태 어떤지 묻더라. 이제 와서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분배가 궁금한 거겠지. 며칠 뒤 평소와는 달리 지훈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낯설 만큼 살가웠죠. 엄마, 이번 주말에 미라랑 같이 갈게. 애들도 데려가고 같이 밥 먹자. 그래라. 밥은 내가 안 차린다. 그냥 와서 먹고 갈 생각은 말고. 전화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분 냄새가 났어요.
이번 만남은 분명 무언가 요구하려는 자리겠구나 싶었어요. 주말이 되었고 미라와 지훈이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손주 둘은 차에 태워둔 상태라고 했죠. 처음부터 함께할 생각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이거 간병비에 보태세요. 그러면서 종이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죠. 딱 봐도 현금이었어요. 안 열어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어요. 이게 뭐니? 그냥 요즘 간병비도 많이 든다 해서요. 저희가 너무 신경 못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 갚는다? 그동안 내가 해준 거 이 돈이면 끝이니? 엄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그냥 도와드리려고 가져온 거야. 아니, 도와주는 거면 너희가 와서 해. 돈은 마음 없는 사람이 내는 거야. 미라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 와중에도 입꼬리는 억지로 올리고 있었죠.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솔직히 형편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너희 최선이 이거야? 그럼 난 내 최선으로 너희를 안 도울 거야. 정적이 흘렀고 지훈이 눈을 피하더군요.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식탁 위에 놓인 양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여기 넣어놔. 그깟 종이 조각 냉장고에 넣기도 아깝다. 미라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눈치를 보더니 급기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산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래? 그럼 더 줄 필요 없겠네. 이미 분배 다 끝났어? 뭐라고? 네 뭐가 없어. 집도 예금도 연서랑 손주 이름으로 정리했어? 미라 눈빛이 변했어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훈도 헛기침을 몇 번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 특유의 회유 모드가 시작됐죠. 엄마, 그런 건 너무 성급해. 아직 건강하시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거 너무 일찍 결정하시면 저희 입장도 곤란하죠. 그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결정 안 하면 나중엔 너희가 나 대신 결정할 거잖아. 요양원, 간병인, 집 정리 내가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 같니?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동안 우리가 못 챙긴 건 미안하지만. 그래, 미안하다면 그걸로 됐다. 대신 이 집은 이제 너희 집 아니야?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고 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난 눈도 깜짝 안 하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네가 하겠지. 난 지금 안 후회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그들이 나가고 집은 조용했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고 난 그대로 그걸 들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돈이 내 인생을 평가한 값 같아서 보기 싫었어요. 며칠 뒤 주연 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내 안에선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사람 키워놨는데 결국 나한테 돈 봉투 들고 와. 그게 효도래. 어르신, 돈은 마음이 담기면 선물이고 계산이 담기면 청구서예요. 그래, 맞아. 그건 선물이 아니고 청구서였어. 종이봉투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날 이후로 집은 며칠간 고요했어요. 전화도 톡도 없었고 방문도 끊겼어요. 다들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가 보더군요. 유산 분배가 내 뜻대로 정리된 걸 알았으니 아마 허둥지둥 계획 다시 짜느라 정신없을 테죠. 그러던 어느 날 낮 2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보니 지훈이와 미라가 서 있었어요. 입꼬리 올린 웃음, 평소보다 더 말끔한 차림. 또 무언가 요청하러 왔구나 싶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간식도 사왔어요. 엄마, 건강 괜찮지?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내가 가만히 있자 둘은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훈이 본론을 꺼냈죠. 엄마, 그 진명의 말인데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사실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정리하신 거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이건 가족 간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고 둘은 마치 상담하러 온 부부처럼 마주 앉았어요.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그러니까 유산 다시 돌려달라고 하러 왔단 말이니? 아니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우이한테는 집이고 뭐고 다 줬다면서요? 그 말이 딱 심장을 찔렀어요. 결국 저 말이 하고 싶어서 온 거더군요. 그래, 맞아. 왜? 내가 너한테 뭘 받았다고 그렇게 따져? 저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헌신했죠. 출산 후에도 시댁 식구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네가 밥을 했니? 김장을 했니? 육아를 했니? 네가 집에 와서 한 거라고는 옷 갈아입고 손 벌린 거 말곤 기억 안 난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젠 안 참는다 싶으니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맨날 손주 키웠다, 밥 해줬다 그게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 순간 뇌가 멈춘 줄 알았어요. 내가 그의 밥 안 해준 날이 며칠이나 되나. 손주 밤새 안고 울던 날이 몇 밤이었는데 그게 누구나 하는 거라니. 그래, 누구나 한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무시당하진 않더라. 저는 그냥 어머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우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다 받아가요? 연서는 말 안 해도 마음은 전했어. 근데 너는 말은 하면서 마음이 없었지. 나한테 돈 봉투 던지고 요양원 운운한 게 너야. 그거 잊었니? 지훈이 이제야 끼어들었어요. 늘 그렇듯 흐리멍텅한 말투로요. 엄마, 미라도 감정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엄마한테 상처 준 거 알지만 그렇다고 유산 얘기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좀. 몰아붙이긴 누가? 몰아붙인 건 너희야. 나는 내 인생 정리한 거고 너희는 그걸 너희 것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야. 잠시 후 미라는 지훈을 쳐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자 시간 아깝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하러 와. 그 말에 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시간 아깝지. 다신 이 집에 오지 마라. 여긴 너희가 들어올 집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는 조용했고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이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다음 날 연서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마당에서 잡초 뽑으며 웃던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 뭔가 후련한 표정? 그래, 이제야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병원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주연 씨도 퇴근했고 간호사 교대 시간이어서 병실 안이 유독 고요했죠. 나는 일부러 등을 창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미라와 지훈이 들어왔어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구별이 될 만큼 익숙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은 문 근처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죠. 유산 다 가져간 건 둘째치고 어머님 계속 저렇게 병원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너가 말하던 그 요양원은 어떻게 됐어? 미리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요즘엔 입소 대기자도 많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 사인 안 하실걸. 나 그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잖아요. 그냥 복지 상담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양식의 사인만 받으면 돼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젠 날 등쳐서 어딘가로 보내려는 거구나. 내 몸 하나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든 자식들이 지금은 내 손으로 사인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침대 쪽으로 다가와 제 손을 슥 잡았어요. 그 촉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나는 숨을 깊이 고르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라. 어머님 요즘 병원 생활 힘드시죠? 근데 이건 복지 서비스 상담지예요. 지금 그냥 한 번만 이름 좀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너희 지금 뭐하니? 지훈이 의자에서 거의 튀어 오를 듯 놀랐고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급히 숨기듯 접더군요. 어머님, 아니 그게 그냥 의료 서비스 안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료 서비스?
요양원 서류를 그리 숨기고 도장까지 꺼낸 게 그게 안내야? 엄마 너무 놀라지 마. 우리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고집 부리지 마.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아직 기운은 덜 돌아왔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래, 내 고집이 문제다. 근데 그 고집이 너희 키우던 때 날 버티게 했어. 너 기저귀 갈던 시절부터 밥 못 챙겨 먹고 일하던 날까지 그 고집으로 버틴 거야.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돈 봉투는 잘못이 아니고 요양원 서류는 실수냐.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눈을 뜨지 않았으면 넌 내 손에 억지로 지장 찍을 참이었어.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고 미라는 끝까지 포장을 시도했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님까지 감당하기가. 그래, 너희 사는데 방해돼서 미안하다. 그럼 이제 내 인생도 너희 없는 쪽으로 정리할게. 그리고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연서가 병원에 들렀을 때 도와준 문서였어요. 이건 병원에 제출한 내 의사 결정서야. 앞으로 내 치료, 간병, 재산 문제에 니들 관여 못해. 보호자는 연서로 바뀌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고 미라는 아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을 던졌죠. 이 집도 내 삶도 이제 나한테 돌려줄 때야. 너희는 너무 오래 내 삶을 니들 소유물로 착각했어. 그들은 말없이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때 햇살이 딱 커튼 사이로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고 처음 바람을 마시는 것처럼 숨이 트였어요. 그날 밤 주연 씨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얼굴이 확 펴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를 지켰거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여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지키는 내 집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죠. 연서가 함께 집으로 와 정리를 도와줬어요. 버릴 물건은 버리고 마음에 남는 건 남기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죠. 엄마 이 화분은 가져갈게. 거실에 하나 있으면 공기도 좋아지고 예쁘잖아. 그래라. 근데 그 옆에 있던 저 접시 세트는 버려. 그건 미라가 사준 건데 보기도 싫다? 알겠어. 완전 분리수거 각이네. 우리는 웃으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그렇게나 밝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알게 된 주연 씨가 놀러 왔어요. 퇴근하고 나서 잠깐 들린 거라며 약과랑 귤을 한 봉지 사왔더군요. 어르신, 그날 병실에서 눈 뜨시던 장면 아직도 생각나요. 완전 드라마였어요. 그랬지? 사실 난 그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표정이 달라요.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지셨어요. 이젠 나한테 맞는 사람만 옆에 두기로 했거든. 우리는 작은 차 한 잔 나누며 세상 이야기로 웃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엔 지훈이 톡을 보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저는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서 울컥한 건 사실이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한 마음보다 늦게 온 마음일 때가 더 많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리고 당분간은 그저 나를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주말이 되면 손주들이 놀러와요. 연서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작은 풀장을 깔아놓고 아이들이 물장난 치는 걸 보며 웃어요. 얘들아, 고기 익었다.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와서 얼른 먹어. 또 옷 다 젖었어. 수건 어디 있지? 작은 방 서랍 척칸에 있어. 그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누구도 계산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리. 그게 제가 원했던 진짜 가족이었죠.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거실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별이 참 많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밤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내가 너무 오래 어두운 천장만 보고 살았구나. 이렇게 반짝이는 걸 잊고 살았네. 나는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을 대신하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인인 삶 더 늦기 전에 그걸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집을 치우고, 나를 위해 하루를 산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은 조용했지만 어느 날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